합격 해커스. 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험을 간단히 총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아직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또는 뭐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들을 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많이 하셔서 급히 제가 제 카페에다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봤더니 52.3%가 이 시험 난이도가 상중이다라고 의견을 내놨고, 그 다음에 32.6%니까 요거를 요렇게 합하면은 84.9%가 중상, 그 다음에 상상,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하도 16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요런 학생들은 이제 점수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80% 이상이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점에 들어가려면은 6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좀 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건 아주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안 먹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번에도 이제 임용령에 맞추어서 내려고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치우쳐서 이 출제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령 기준대로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157개 지문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해보면은 역사 관련 그 순서를 물어보는 게 하나 있었고, 사례형이 3개 지문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판례가 19개 지문 정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경찰학에서는 이제 이례적인 이제 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론도 45개 지문 정도, 법조문이 85개 지문 정도. 이제 요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는 뭐 보시다시피 이 지금 사례형, 판례, 이론, 법조문 관련하면은 암기성보다는 약간 이해가 동반된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성은 뭐 한 문제 정도, 뭐 물론 연도 관련해서 이제 뭐 단순 암기만 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해설은 뭐 합격생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기출 총평이나 해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해설을 집중적으로 아마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70점대를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70점대 중후반을 넘기지 못, 그러니까 70점대를 넘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경찰학 공부 전략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시험 중에 이제 요 7월 달에 7월 25일인가요? 경간부 기출 문제가 딱 요러한 그 형태 틀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채용 문제도 이제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순하게 두음 따서 암기만 가지고는 너무나 많이 버거운 시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험이 몇 번 보고 나니 이제 시험이 뭐 지옥 같은 시험도 한 번 있었고 100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이런 시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난이도 조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출제를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첫째는 이러한 문제들을 무난하게 이제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일단은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것이 기출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확장을 시키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 체계적으로 이제는 경찰학을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이제 고득점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설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아주 냉철하게 잘 세우셔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험을 위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이번 문제는 뭐 개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개수 문제는 안 나왔는데, 개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 보는 지문이 등장을 해도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 하거든요. 근데 개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모르면은 그건 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개수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개수보다는 훨씬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쭉 다 보시면은 다 몰라도 보시다시피 이게 개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와요.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요거 뭐 기초적으로만 공부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요거는 형식이잖아요. 자,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자, 역사적으로 발전되면은 대륙법계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고대, 중세, 18세기 법치국가 쭉쭉 생각하셔야 돼요. 형성된 개념으로서 근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작용, 요거는 대륙법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할 경우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요 보시면 알겠지만 경감부 기출 해설 그 유튜브에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뉘앙스가 느낌이 딱 사촌지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상당히 요번에는 경감부 기출을 보셨다면은 몇 문제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과 관련이 있잖아요. 요거는 행정경찰은 자식들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행정경찰과 관련이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때, 자, 보안경찰은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이때 경찰기관은 다른 말로 보통 경찰기관이 관할하지만, 그렇죠? 협의행정경찰은 우리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 일반 공무원이,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은 암기했던 문제들을 풀어놨어요. 다 기출된 것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18, 19세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법치국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절대주의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이제 17세기 저 경찰국가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띄었고,
그 다음에 법치국가적 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렇게 얘기하면은 1794년, 1795년, 1882년, 1884년, 1931년. 자, 요것들은 매번 출제가 되죠. 거의 빠지지 않고. 요게 이제 1793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재화 형벌법정,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지방자치법정, 경찰행정법, 이러한 것들은 소국 목적에 한정한 법이나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니까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을 둘 수 있다. 상당히 연구를 해서 지문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상당히 보세요.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어요. 풀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로 구분하는데, 아무튼 형식과 실질 나오면 요것만 딱 쳐놓으세요. 요것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입니다. 위험을 우리는 왜 배우나요? 위험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 위험해야만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하죠. 위험하지 않으면 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 구체적 위험 내지는 추상적 위험이 있어야 된다. 위험의 인식에 대해서는 외관적 위험이 있고 위험 혐의가 있고 오상 위험이 있다. 이게 전부잖아요. 이제 요걸 풀어놨어요. 보세요.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자, 행위 책임 나오면은 비교되는 게 상태 책임,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죠. 그럼 요것은 뭐와 연관이 또 될 수 있어요? 경찰 책임 원칙까지 생각을 같이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 책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관적 위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외관적 위험이 나오면은 오상 위험을 같이 생각을 머릿속에 안 해주면은 답이 잘 안 보여요. 답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개입이 적법하다. 오상 위험은 경찰이 개입이 위법하다.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외관적 위험은, 자, 적법하더라도 적법할 때는 손실 보상의 문제가 생기죠. 위법할 때는 이렇게 오상 위험 같이 위법할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틀이잖아요. 틀. 그죠? 그러는데 앞에 주어가 지금 외관적 위험이 나왔는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틀렸잖아. 손실보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틀입니다. 요 틀.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을 보시면은 범죄 예방, 위험 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 위험 내지는 추상적 위험. 조금 전에 위험에 대해서 큰 바운더리를 딱 잡아 드렸잖아요. 그 범주 안 벗어나잖아요, 지금. 이런 걸 풀어 놓은 거예요. 지금 1번, 2번 다 기존의 기출이 다 되어서 기출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였어요. 이 부분들이요. 자, 위험 혐의. 위험 혐의라는 것은 보세요. 혐의라는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불확실하지만은 경찰 개입은 위험 조사 차원에서 정당화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게 위험 혐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조직법에 국자법이 툭 튀어나왔어요. 국자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은, 아마 제 추측인데, 합리적 추측인데, 문제를 만들어서 검수하고 또 검수하고 혹시 문제 있을 게 없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서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체인지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순서가 경찰학 범주 순서와 조금 범주가 다르게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며칠 전에 목요일 수요일 날이든가요? 화요일 날 딱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특강을 했는데 특강 내용이네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강영들 영들 여기 보시면은 행안부령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요것도 참 이게 일종의 또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위원회를 공부하실 때는 상임위원인지 비상임위원인지 임명직인지 위촉인지 요거 구별을 꼭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상임 요 내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에만 포커싱을 하면 이게 안 보이죠. 요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임기 3년은 맞아요. 근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연임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구별을 하시면 돼요. 국가경찰위원회는 3인 이상이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인 이상.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무난하죠. 지금 3번까지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당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기출된 내용들을 풀어놨을 뿐이에요. 기출되었던 내용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내용은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구별을 할 줄 알면 돼요.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구별할 줄만 알면은 이 문제 이 범주 안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범주 안 벗어났습니다. 다 기출된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냉소주의나 회의주의의 공통점은 불신이잖아요. 불신, 못 믿는 거. 그러는데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불신에. 그런데 여기는 회의주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왜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왜 안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친구가 너 왜 나를 자꾸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냉소주의. 그냥 냉소주의. 상당히 위험한 관계이죠. 그러나 너 왜 나를 맨날 안 믿는 거야? 네가 요래서 안 믿는 거야. 요러면은 회의주의. 그러니까 둘 다 믿지 않는 건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나 사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주의는 이유가 있고 냉소주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더 무서운 불신이잖아요. 자, 이 기본 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 배운 내용 아니잖아요. 다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이잖아요. 요걸 풀어놨어요.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이게 요즘 그 경간부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시험도 마찬가지고 풀어놨어요. 한번 봐볼까요? 뭐 니드호퍼는 이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어요. 자, 요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지울게요. 자, 요걸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세요. 자, 리드오퍼는 어디에서도 한번 나오나요? 구조 원인 가설에서 리드오퍼 바카 로벅이 나오죠.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묻죠. 여기에도 리드오퍼는 사회 체계에 대해서 기존의 신념 체계를 기존의 신념 체계가 붕괴된 후 신념 체계가 붕괴됐으니까 불신이잖아요. 그죠? 붕괴된 후 새로운 체제에 의해 보세요. 신념 체계가 붕괴됐는데 새로운 체계가 나오면은 불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리드오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존의 신념 체계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신념 체계가 안 나오니까 대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대체될 때가 아니라 대체가 안 된 거야. 안 될 때에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멘붕. 아노미 현상이 오고 요럼으로 인해서 냉소주의로 발전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새로운 체제가 대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노미 상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보세요. 조직내. 그럼 요거 몰랐다 이 말이죠. 모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사지선다형에서는 모른 지문이 2개가 나와도
아는 지문이 정확하게 하나만 나오면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들이 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어느 내용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답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지문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거법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2번을 봅시다. 조직 내, 우리 경찰 조직 내를 생각해 보세요. 조직 내에 팽배한 냉소주의는 자, 이유 없이 믿지 않는 거죠. 또 시작이다. 경찰청 또 시작이다.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싫어. 요런 것들, 요런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의 전문직화를 저해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 보세요. 경찰의 전문직화는 이제 물론 현대의 그 경찰의 아버지인 미국의 오거스트 볼모에 의해서 경찰의 전문직화를 추진했지만, 그거 보세요. 이제 경감부에서는 그런 유형으로 또 등장을 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이 경찰의 전문직화는 그 깊은 내막에 들어가면은 무슨 의도가 있나요? 우리 국민을 향하는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찰 전문직업화의 그 긍정적인 장점이잖아요. 단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고요. 뭐 부권주의, 뭐 소외, 차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적 이익을 이용.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 배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둥둥둥둥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냉소주의하고 경찰 전문 직업화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주의와 비교할 때 우리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회의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어는 냉소주의는 해서 틀렸잖아요. 느낌 왔죠? 자, 그 다음에 4번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은, 자,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면 맥그리거는 X이론, Y이론이 있는데 Y이론이 우리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Y이론으로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X이론, Y이론을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단계 깊이 있게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원래는 X이론이냐 Y이론이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을 안 시켜놨잖아요. 그래 놓고 보세요. 인간을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뭐 벌써 여기만 나와도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X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했는데 여기 Y이론의 개념이 등장해야 되는데 X이론 개념이 등장했죠.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4번까지 풀었어요. 다 100% 기출된 것들을 풀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자, 부패에 대해서 그 하이덴하이머도 있고 이제 요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우리 안 배운 적 없죠? 우리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 이론은 뭡니까? 작은 호의. 작은 호의라는 것은 아메리카노 커피 1,500원짜리 한 잔을, 자 보세요. 받아 먹느냐 받아 먹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호의인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받아 먹을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이잖아요. 요게 가설이잖아요. 받아 먹을 것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의 이론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의 이론이요. 자, 작은 호의의 호의. 이때 호의는 되게 긍정적인 호의예요. 그러는데 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물이 오고 가고 이런 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의 이론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 틀이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가 봅시다.
작은 호의를 제공받는 그 커피 한 잔을 받아먹는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서, 그러니까 도덕적 부채를 느꼈다는 것은 호의를 받았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얻어먹었으니까. 느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잔 얻어먹었으니까 얻어먹은 값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위에서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 행위를 하는 상황은, 선한 후속 행위를 한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될 수가 없죠.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못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패로 가는 거잖아요. 말 자체가 거꾸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그럼 여러분들 이 지문을 읽었을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의 이론의 어떤 그 취지, 요것만 알아도 읽어보면은 느낌 오죠. 우리 작은 호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호의는 초기에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해서 오답도 빼고 그러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부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더리 해리 우리 기출 한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티 해리가 뭡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따온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법을 집행하자니 너무 가혹하고,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인간적으로 처리하자니 또 이게 법치국가에서 이 문제가 되고, 요것과 요게 이제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갈등을 진다는 거죠. 이게 더티 해리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부패인데 대의 명분이 있는 부패면은 우리 백색 부패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를 우리 하잖아요. 또 다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부패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왜? 개인적 이익 추구라 그러면 그냥 뭐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조직이나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의 명분이 있는 부패, 백색 부패 생각해 보시고, 자, 더티 해리도 생각해 보시고, 뭐 더리 해리, 더티. 그러니까 이게 하이덴하이머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 시장 중심적 정의도 나와 있어요. 이제 요게 뭐 실무종합에서는 요게 소개가 되고, 우리 뭐 특강 자료에서도 소개가 되고 다 소개가 됐습니다. 뭐 공익 중심이냐, 관직 중심이냐, 시장 중심이냐 다 소개가 된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이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뇌물을 지불하는 것. 자, 고객, 시장 중심적 부패다, 하이덴하이머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정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대비한다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여기까지. 자기 이익만 아니라 제3자, 이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코엔과 펠트버그의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인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적절하지 않는 거 오답 포인트만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을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벌써 공명심이 앞선다라는 것은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팀웍이잖아요. 팀웍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혼자 움직였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팀웍. 요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공공의 신뢰라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요 부분은 공정한 접근은 차별과 편들기, 이런 것들은 그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례와 조문을 섞어놨어요. 사례와 조문을. 그래서 1번 지문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뭐 보셔도 될 것 같고, 2번 지문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이죠. 공직자죠. 우리는 공직자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학교,
각급 학교장이라든가 임직원 요런 사람들은 1시간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 훈련 뭐 공립대학 교수 훈련도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보시면은 여기는 갑총경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고 40만 원. 1시간이 넘어서면은 1.5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40에 1.5배는 최고는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60만 원 이상을 받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총경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당 1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전자회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전자회사에서. 그럼 전자회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자회사니까 신고를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30만 원. 시간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했네요. 그럼 시간당 30만 원이니까 3시간이면 9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초과했어요 지금? 30만 원을 초과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6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월위례. 그런데 3개월 했으니까 3회잖아요. 그럼 답 바로 나오죠. 3, 6, 18, 18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고지 곧대로 다 해줬네요. 270만 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외부 강의를 마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나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석구석 보세요. 요렇게 말장난도 했어요. 감사관과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과 요거를 바꾸치기 해서 또 오답을 빼놨어요. 이렇게 바꾸치기 해서 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와 시도청 인권위원회 각각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고 그랬는데 요게 때문에 틀려요. 위촉위원은 몇 차례입니까? 2차례예요. 2차례.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은 인권위원회와 시도청 인권위원회, 여기는 이제 경찰서는 인권위원회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청 인권위원회에는 정규회의는, 자, 경찰청은 월 1회, 월 1회이고 그 다음에 시도청은 분기 1회예요. 그러는데 각각 1회 해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경간부 기출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채용에도 이제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채용에도 보시다시피 승진에 나오고 경간부에 나오고 채용에 나오고 이게 돌고 돌잖아요. 이게 지금 등장을 했어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은 이거는 훈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적극행정이라는 말의 개념을 배경을 알아두시면은 이 혹시 배우지 않았어도 문제 푸는데 되게 소거법 도움이 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찰관 당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면해줄게. 이게 면책제도라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정말, 적극행정의 반대는 뭔가요? 소극행정이잖아요. 소극행정은 보세요. 가중치도 붙잖아요. 우리 경찰에게서는 6개월 가중치도 붙잖아요. 승진 승급 제한에서도요. 소극행정 하다가 징계 먹으면. 그러니까 소극행정의 반대는 적극행정이잖아요. 이 적극행정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자, 적극행정 운영 규정상 그의 행위에, 자, 그의 행위는 우리 경찰관을 예를 들어 봅시다. 고의나, 자, 요겁니다. 요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상 면책은 책임을 면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출제 포인트예요. 원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그러는데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도 이렇게 오답 포인트 잡아요. 중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요 부분도 나중에 보면은 오답 포인트예요. 이런 것은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죠. 자, 요거는 중대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갖추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또 경찰관을 예를 든다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면책을 안 시켜주겠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 18조의 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할 게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 자, 소극행정은 우리 경찰행정법으로 보면은 부작위죠. 부작위.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봐요?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죠. 이런 소극행정. 그러면은 우리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찰행정법이 다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권익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가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권리나 이익이 소극행정 때문에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야 되죠. 물론 소속 중앙행정기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속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9번 했죠? 10번입니다. 자, 10번을 보시면은 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통적 경찰 활동을 머릿속에 생각해 놓지 않으면은 다 보이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전통적 경찰 활동은 절대적 개념 비교가 아닙니다. 상대적 비교입니다. 상대적 비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통적 경찰 활동은 대개의 경우 대륙법계의 틀을 주로 따르고, 이제 경찰관을 뭐 예를 들면 경찰관만이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우리 경찰관과 민이 협력하고 민과 항상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예방이 포커스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포커싱입니까? 진압이 포커싱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는 정말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정말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문제 이건 지문 다 읽어봐야 돼요. 요거는 자, 보세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여기 지금 누가 여기에 보이지 않나요? 국민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집합 효율성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범죄 예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동원돼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 배운 내용들 아니잖아요. 다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예방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예방 나왔어요. 예방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직 몰라요. 보세요. 그런데 누가 눈에 안 보여요? 민이 아직 안 보이죠? 역으로 누구만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놨나요? 경찰력이니까 관이 주체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갔잖아요. 여기는 없어지고. 그죠? 자, 그런데 2번 봐보세요. 시민 참여가 등장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주력했으니까 사전 사후를 아예 비교를 쳐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은 지역사회 내에, 벌써 지역사회 내에 보세요. 단체, 민, 그 다음에 기관,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4개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어느 게 가장 그 민과 가깝고 어느 게 민에 가장 가깝지 않은 내용 같습니까? 1번 지문이잖아요. 1번 지문. 그래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이 주체를 요걸로만 넣어놓고 여기들은 관, 민, 기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정과 사후를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지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상당히 그 체감 난이도로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지역사회 기반 정보 기반 범죄 예방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발달적 범죄 예방,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요런 단어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요런 뭐 톨리아 패닝턴 뭐 요런 사람들이 나오고 범죄 예방 전략 유형 요런 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번을 보시면 자, 다 읽지 않을게요.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이게 무슨 아동이에요? 미취학 아동,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 장기 결석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동학대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 그러면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 그러면은 요 정도? 상황적 범죄 예방은 우리 클락의 그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 있었잖아요. 상황적 범죄 예방. 그러니까 범죄 이익이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잖아요. 클락에. 그러니까 뭡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 활동 이론, 패턴 이론, 생태학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관점의 이론들이잖아요. 요건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그러니까 여기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이니까 발달적 범죄 예방 요걸로 요렇게 가시면은 상대적으로 요렇게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공식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저는 이 문제를 요걸로 훈련한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요게 이 문제가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지역에서 그 자전거 절도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전거에다 번호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번호표를 부착하는 것들이잖아요. 요게 상황적 범죄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이익도 없게 만들고 기회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적 범죄 예방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훈련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 지향입니다. 여러분들 지양과 지향은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관용 경찰의 활동이 나오면은 깨진 유리창 이론도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도 같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서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은 저 위로 가면은 고전주의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고전주의까지. 지금 이 이론이 어디에서까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법을 집행하면서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법 집행이라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은 법 집행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범죄 저지르면 너는 처벌하고 안 저지르면 너는 보호받을 거야. 자유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골드슈타인의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을 더 딥하게 연구해서 사하라 모델,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갖다
툭 던지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에크 18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사하라 모델이 있는, 이렇게 사하라 모델이 있는데 스캐닝, 어네리시스, 리스판스, 어세스먼트 이렇게 딱 하는데 이 내용의 기본 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의 기본 틀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번을 보시면은 조사 단계에서, 자 보세요. 조사를 하려면은 이례적인 거를 조사해야 되겠어요? 지속적이고 문제점이 많은 내용을 조사해 스캐닝을 해야 되겠어요? 상식선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보세요. 스캐닝은 이례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화하는데 출발한다. 잘못된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 핵서에도 보시면은 이 단계는 조사 대상 범주를 넓히는 단계이다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우선적인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대단히 문제점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스캐닝을 해서 그거 스캐닝하는 것을 어네리시스,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에 맞는,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보세요. 요 각종 통계 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벌써 답 다 나왔어요. 이러한 삼각 모형을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어네리시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왜 나는 당황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하라 모델 영어 이 문장 순서만 외우는 거예요. 요런 경우는 이 문제 거의 틀릴 확률이 높죠. 사하라는 요게 조사,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요거 두음치기해서 여러분들이 외웠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손 못 댑니다. 요거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렇게 이제 배경 알아놓으면은 자동으로 외워지거든요. 조사를 했으니까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하면 그 분석한 만큼 대응안이 나오고, 대응을 했으니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세스먼트, 평가 단계잖아요. 요런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과정평가, 효과평가. 보세요. 요것도 과정평가는 우리 행정학으로 말하면은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말한다. 그러면은 여기 능률성, 효과성 이런 얘기입니다. 과정과 결과 두 단계로 구성이 되며 이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환류를 통해서, 환류라는 게 뭡니까? 인풋을 했는데, 자, 요걸 쫙 분석했더니 원하는 대로 아웃풋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오면 다시 원위치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환류라는 거예요. 피드백. 요거까지 순환 과정, 지속적인 순환 과정,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2번까지 풀었는데, 아까 11번 문제는 절반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좀 생소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 해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경찰학 박사를 받아서 출제를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론들이거든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지역사회 경찰을, 이게 이제 지금 전부 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하나의 기본 틀들이거든요. 이게 큰 위로 가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 중에 밑으로 내려오면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 그거를 더 딥하게 연구하는 에크와 18만의 이 사하라 모델,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요번에 두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나오면은 뭐와 비교해라고 그랬습니까? 전통적 경찰 활동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게 40문제에서 이제 당황을 했을 게 이제 국가수사본부인데, 국가수사본부는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1년, 그 다음에 제주도 자치경찰은 2006년도, 서비스는 1998년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00년도잖아요.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조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 워낙 많이 뭐 경찰행정법에서 훈련한 내용이잖아요. 13조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 벌써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너무 1번 지문, 그러니까 요 지문들 밑에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3번, 4번 다 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소개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몰라도 행정청은 뭐 이해하기 힘드시면 관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잖아요. 정확한 개념을 그대로 첫 문장에서 넣어놨어요. 왜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다. 벌써 틀렸잖아요. 행정기본법 13조에 규정돼 있는데 뒤에 읽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원래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 이거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획서에는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획서 보신 분들은 자 원래는 주택사업 승인 계획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부채납하게 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시다시피 주택사업 보세요. 토지가액에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에 그 주택사업 계획에 100분의 1 상당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도 기부채납을 했어도 이러한 경우는 워낙 금액상 조그마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그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금액을 이제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는 것인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했어도. 그런데 지자체장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기부채납된 거 그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 보상을 받아가라 말이지. 그래서 보상 협조 요청서를 보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에 하자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자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많이 당연 무효이다,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받아준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여기도 원칙과 예외를 알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각자 필요에 의해서 일종 대형 면허, 일종 보통 면허, 뭐 이종 뭐 소형 면허 이런 것들은 각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다 각자 필요에 의해서 면허를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면허가 문제가 되면 다른 면허는 문제를 삼지 마라.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적으로 0.14% 주체 상태로 100이랑 125cc 이륜 자동차, 그러면 이륜 자동차 아니고 이건 끌고 가도 차에 해당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자동차 운전면허, 자 일종, 보통, 특수 이런 부분들을 다 문제를 삼는다 해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게 예외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에 나왔습니다. 자, 요 내용도 보시다시피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잖아요. 1번 지문을 이제 올해 요게 이제 시사성이 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나이 계산 방식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요 계산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기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벌써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생일을 산입을 해야 되겠죠. 산입을 해서 만 나이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만으로 한 살이 안 되면은 한 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몇 개월 됐다, 몇 개월 며칠 됐다, 월수를 따지는 거예요. 월수 몇 개월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 거, 현재 우리 아청법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법은 이 계산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연나이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이따가 지문에 하나 나와요. 요 방식 안 따라갑니다. 자, 2번. 자, 요것도 말장난을 쳐놨어요. 행정작용은
그럼 뭐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경찰 작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찰 작용은 그 작용이 의도하는 이 단어를 바꿔치기 해놨어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큰일 나죠. 요것과 요거를 요렇게 바꿔치기 해놨어요. 요걸 바꿔치기 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AI, 인공지능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입니다.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처분에 재량이 있다는 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공익 또는 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요것도 이렇게 말장난을 쳐놨어요. 아니,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요 뒤에 문제로 계속 집행을 해버리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 경우, 이 외에 행정청은,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외에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행사를 하지 아니해서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밑에 요령만 알면 이런 지문들은 정말 5초짜리 문제거든요. 보세요. 왜 5초짜리라 그러냐면은 위임과 위탁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면 둘 다 공통점은, 자, 이렇게 해드릴까요? 위임과 위탁은 둘 다 공통점은 권한을 일부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위임은 하부, 그러니까 위임자보다 밑에 단계에 있는 기관에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조직에다가. 여기는 위탁은 대등 조직에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요거 차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전부를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죠. 전부는 권한이 이전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죠. 일부를 보세요. 대등 기관의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랬으니까 누구로 가야 됩니까? 위임이 아니라 위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맨날 훈련했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니까 이 내용들은 나머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 자, 1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해서 법률 관계. 행정상 법률 관계예요.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관리청이니까. 기관이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자, 변상금 부과 처분이에요. 왜 무단 점유를 해? 그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부과 처분, 변상금 부과 처분. 이 우리 그걸로 보면은 뭐 급부 한 명을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변상금 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사경제입니까? 공경제잖아요. 공경제. 국유재산이니까. 벌써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국유재산의 관리청이면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우월한 권력 지위에서, 야, 너 왜 무단 점유해? 너 그거에 대한 대가로 변상금 내 라고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죠. 공법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쵸? 틀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소거를 해 가보면은 국가배상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총경찰법이 이거 보세요. 요 밑에를 생각해 보면 위에는 답이 또 보일 수도 있는 게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배상법은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총원경찰은 민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원경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총원경찰은 요때는 사법상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 공법상 관계로 생각을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뭐 이제 국세청이라고 합시다. 그 A라는 뭐 세무서라고 할까요? A라는 그 뭡니까?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천 징수도 하고, 여기에서 보세요. 원천 징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납부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원천 징수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왜 자꾸 눌러지네요? 미안합니다. 하더라도 그의 원천 징수 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천 징수하고 과세는 같은 행정청이지만 용도가 다르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학장이 국립교육대학 학장이 판례입니다. 퇴학 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그럼 퇴학 처분 당한 사람이 이제 구제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써보겠죠. 쟁송 수단을.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겠습니다. 국수본부장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제일 앞에서 3번인가 4번에 문제를 내놓고 보세요. 이제 18번에다 또 국자법 내용을 탁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뭐 문제를 자꾸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넣고 빼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뭐 있는데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자,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 자, 그 다음에 국수본부장은 당원이 되거나 뭐 보세요. 이제 이탈한 날로부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앞으로를 위해 다음 날 X예요.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만약에 3년이 지난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나지 않는 사람은 국수본부장이 될 수 없다. 자, 3번 보세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은 똑같아요. 헌법이나 법률입니다. 요 이제 대개경 요거로 오답 포인트를 대개경우 많이 내거든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헌법의 기본 틀만 갖다 붙여도 그냥 속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보시면은 국회는 국수본부장이든 경찰청장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하는 일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건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인지 아닌지 파면을 할지 해임을 할지 파면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임기 끝나면은 당연퇴직이죠. 자, 그 다음에 징계입니다. 자, 이 징계는 요번에 뭐 특강에서도 제가 요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린 거에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징계를 당할 자입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사유는 3개 중에 3개가 있죠.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파면을 할지, 파면의 힘, 강동, 정지, 감봉, 견책을 할지, 요거는 요런 표현입니다.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자 여기입니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남용이나 플러스 일탈 남용이나 일탈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재량을 남용이나 일탈을 남용을 하든가 일탈을 하면은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법한 처분이 되면은 쟁송수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보세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 뭐 남용 플러스 일탈이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기출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기억나시는 거 보세요. 경찰 재량도 이미 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뭐 기출이 안 되고 엉뚱한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풀어본 거예요. 풀어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만 잘 분석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기본 틀만 잘 잡아놨어도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점수를 더 맞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 자, 성희롱 나왔어요. 성희롱.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해서 자,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이게 좀 제가 막 기억납니다. 요 그 화요일 날 특강 때 요거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경찰 공무원은 파면이든 해임을 당하면 절대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구별을 꼭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강한 자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가 그러한 형태로 공부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여기에서 그냥 뭐 시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앞으로 시험의 추세와 연관된 특강을 해드렸으니까 그러한 뉘앙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그 암기했던 거 알았던 내용들이 요런 함정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 다 함정을 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순히 알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요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징계위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날로부터 이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보세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지만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뭐를 제가 강조해 드렸냐면은 자, 연장을 하려면은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요것도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또 있어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일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서 통지한다.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수권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배우나요? 경직법 7호에 보면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해서 구체적 수권 조항을 주장하느냐, 구체적, 그 다음에 포괄적. 포괄적은 다른 말로 일반적 또는 같은 말, 개괄적 수권 조항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럼 여기는 소수자들이 주장한 학설이고 여기는 통설이나 판례 입장, 그 다음에 독일의 판례다. 다 뭐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일반 수권 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되는 자,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 그러니까 구체적 수권 조항을 적용해 봤더니 요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2차 보충적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보세요. 2차적 보충적.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숙건된 일반 조항을 말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보시다시피 판례가 요거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5조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경직법과 조금 비슷한, 요번에 경직법도 5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니, 그 경감부 기출도 5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경직법이. 자, 5조는 대인, 대물, 대가택, 즉시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량에 의한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춰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권한 행사를 하여야 할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자 보세요. 현저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보세요. 위법이 된다. 위법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행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경찰청장은 경직법 2조 곽호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때, 요게 이제 더 깊이 가면은 조직기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행하다가 소송에 휘말렸어요. 이때 이제 경직법 조직기범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1국 2범 3, 이제 뭐 저에게 지금 강의 안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직법의 내용을 제가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경직법의 내용을 오픈 채팅방에다가 경직법과 국자법의 직무 범위와 경찰의 임무를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하신 분들은 봐보세요. 느낌이 나올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1국 2범 3경 4공 5교 6의 7거 있잖아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올 것 같아서 빵꾸 때우기로 해서 금요일 날 제가 오픈 채팅방에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문제를. 그 지문이 하나가 요번에 나왔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조직규범이라는 건 경직법 요렇게 이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까지 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기 조심할 거, 경찰청장은 소송 비용을,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배웠는데 말을 비틀어 놓거나 말을 풀어 놓거나 요런 표현들입니다.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생각하는 공부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뭐 직관적으로 뭘 착 외워가지고 탁 보면 답이 탁 나오고, 이러한 게 지금 올해 시험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승진이든 경감부든, 뭐 물론 채용 1차는 뭐 워낙 쉬웠으니까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경직법은 경찰 공무원은 보세요.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 여러분들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직법에 규정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경직법 3조 불신검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조 경찰 장비, 그 다음에 뭐 경찰 장구 분사기 등의 10조의 3의 사용, 그 다음에 10조의 4의 무기 사용, 그 외에 없잖아요. 이거 없다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요거 민사 분쟁 개입하지 말라는 거 어디에 규정돼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민사 분쟁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 사생활, 사주소, 사경제, 민사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큰 틀로 보면은 경찰 공공위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딱 추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정리 잘 하시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 요거는 답이 상대적으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은 그냥 한 1초면 풀 수 있는 내용, 독립하에 행정소송할 수 있는 게 부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시면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데 하명이 전제가 된 이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자, 1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자, 개정이 되면은 개정 전이 있고 개정 후가 있잖아요. 개정 후가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면은 개정 후를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개정이 되었는데 더 불리한 쪽으로 가면은 개정 전 것으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제 형법적인 논리만 있어도 되잖아요. 소급 적용할 것이냐, 추급 적용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보면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그러니까 재판은 뒤로 가는 거잖아요.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될 때에는 나중에 법률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 두지 않는 이상, 자, 재판시,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이제 행정청으로 가면 이제 처분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재판시 적용해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번을 보시면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해요. 자, 이때 이것도 조심해야 돼. 경찰청장이 만약에 통고 처분을 했다, 주체상 하자로 무효가 되잖아요. 자,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이제 납부는 10일에서 안 되면은 20일을 주잖아요. 100분의 20. 그래도 안 되면은 100분의 50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즉심에 회부를 하든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기간,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결 심판. 이 말 속에는 이제 요 말들이 숨어 있죠. 10일, 20일이. 자, 그다음에 피고인이 요거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 잘못했네요. 요것은 유리한 쪽이니까 과태료를 맞네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를 두지 않는 이상이니까.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반대로 표현을 썼네요. 맞는 말이에요. 설명을 잘 해놓고 요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자,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해서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이름도 기재되어 있고 서명도 되어 있어요. 이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명확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성이 의사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돼요. 있더라도 틀렸어요. 벌써 틀렸어.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없어도 적법하다라고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확성이 여기까지 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질서 위반 행위 기재법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3번 또 경직법이 또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지문은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8조의 내용인데, 1번 지문은 유일하게 경직법에서 다 대인, 대물, 대가택적, 즉시강제인데 유일하게 요것만 임의적 사실행위인데 요렇게 이제 저는 암기를 시키거든요. 유미야, 행사 가자. 유미야, 이때의 유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야.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누가? 경찰관이. 이때 요것도 오답 포인트입니다. 경찰 관서장으로 해서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대비하시고 경찰관이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이 네 가지는 출석 요구의 사유가 됩니다. 이 중에 요 유실물, 요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아, 그 다음에 행정처분, 그 다음에 사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문을 읽을 때에 경직법 8조에 있는 이 내용, 이 임의적 출석 요구 사유에 해당되는 걸 묻구나. 요게 나오면 쉬운데 이걸 감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직법에 따르는 위해성 경찰 장비, 요게 요번에 특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직법에는 대통령령이 3번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요 내용 되게 강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이때 이 대통령령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령이 아닙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금 경간부 시험에서 이 말장난을 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시켜드렸거든요. 요 특강에서 요 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특강에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하네요.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여기는 또 손실보상이 확정된 손실 발생이 있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하고 손실 발생이 있는 날이고 이렇게. 요거를 또 틀리게 해놨어요. 경간부에서는 요 말들을 바꾸치기 해서 오답을 뺐고요. 이 보세요. 이제 기출에서 자꾸 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청 공부할 때는 왜 이게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잡아놓고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포인트를 딱 잡아놓고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공부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2조 보세요. 요게 이제 지금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의 오픈 채팅방에 넣어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이 나와야지 요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여러분들은 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고2범 3경 4공 5경 6개 7경 백지노트를 엄청나게 제가 연습을 시키고 직접 다 써보라 그러거든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어딘가에. 그 다음에 안 나와도 그게 베이스가 돼서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계속 경직법 아주 강점 있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경찰 병력이 대집행 직후, 행정 대집행 직후. 그러면 행정 대집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강제집행이잖아요. 강제집행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대집행했잖아요. 대집행.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 그래서 대책이라고 약칭합시다.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자, 여러분들 핵서에 둘러싼 뒤를 핵서에는 고착관리라고 표현을 써놓은 이 판례입니다. 이게 고착관리. 우리가 고착관리할 때 긴급할 때는 제지할 수 있지만 긴급하지 않을 때는 형소법에 따르는 체포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도 강조한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자, 보세요. 적극적으로 제지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서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자,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하는 자, 요런 것도 앞으로도 오답 포인트예요. 직접적 유행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직법에 불가피한 것이고 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이 있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자, 이런 내용입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된다. 제가 그 귀에 딱지가 지도록 자꾸 이제 미안합니다만 특강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은 경찰학개론에서 국가보안법에 그 불고지죄 있잖아요. 친족관계에 있는 불고지죄와 국가보안법 죄를 지고 자수하거나 등등
요럴 때만 유일하게 경찰에게서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임의적 감면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알면은 자,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도 꼭 그걸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관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자, 눈앞에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봐보세요. 요거를 다 오답으로 빼놨어요. 참 엄청나죠, 이게.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만약 주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경찰관이 주관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데 주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사회계약에도 어긋나잖아요. 우리는 사회계약은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도 있잖아요. 사회계약서도 보면은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지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를 만약에 적법하게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은 주관적으로 한다면 뭔지는 모르지만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직법 1조 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자, 필요 최소한도 한도 내에 행사돼야 된다. 이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자, 남용대에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비례 원칙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행정 영역에서 자, 헌법상은 그럼 과소가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다른 말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읽어볼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질감을 느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를 이제는 좀 하셔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제 요거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뭐 오다 포인트는데요. 사자에 관한, 그러니까 사자에 관한 죽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죽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것만 조심하시고 요거를 바꿔냈어요. 익명처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뭐 기출이 되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보세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니까 대체니까 가명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요것도 보시다시피 기출된 내용입니다. 1번 지문 기출된 내용이 있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기출문제죠. 맞는 말이죠. 뒤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음을 위해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취소심판이잖아요. 여러분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법이잖아요. 취소소송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법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소심판이니까 취소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 여러분들 부당까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행정심판이 가능하지만 위법할 때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출제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세요. 위법이나 부당할 때는 행정심판이 가능해요. 그러나 부당할 때는 행정소송은 불가능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봐봐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이게 지금 앞에 주어가 뭡니까? 취소잖아요. 취소. 그러니까 처분을 했다는 것을 처분한 내용을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시켜주세요 라고 행정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안 맞잖아요. 거부처분이 아니라 취소심판이니까 취소를 해주세요 또는 변경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말로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요 내용도 구두, 말 또는 서면, 자, 요번에 특강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특강 자료를 한번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다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참 이런 것도 출제 계속 냈잖아요.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자, 재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이 출제가 되었네요. 아이고, 요것도 보세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는데요.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법이니까 행정소송법은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이 있고 민중소송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항고소송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뭘 물었냐면 보세요. 당사자인 그거 보세요. 법률관계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여기서 보시면은 명예퇴직수당 규칙에 의해서 확정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보세요. 당사자 소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사자 소송. 법률관계.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 이런 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요. 당사자. 만약에 1번이나 2번 답을 골랐다면은 이건 진짜 좀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요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항고 소송에 무효동 확인 소송. 그러면 1번, 2번을 고르면 안 되죠. 아예 항고 소송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1번, 2번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했으니까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겠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쉬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이제 간단간단해. 여기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은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통솔범위 보세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 여기까지는 딱 안심을 시켜놓고, 행정학자 문의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연관된 사람이잖아요. 문의는 이러한 통솔범위 원리를 조직 편성의 제1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이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앞에 딱 방심을 시켜놓고 뒷부분을 딱 틀리게 뽑아놨잖아요.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뭐 쉬운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VLA 해버리면 끝납니다. 물론 이제 뭐 저에게 이론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브롬이란 뜻입니다. 롤러 앤드 포터스입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정 이론. 그럼 VLA가 어디 있으면 VLL, VLA, 브롬, 롤러, 아담스, 나머지는 모두가 내용 이론입니다. 이게 과정 이론입니다. VLA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영기준 내지는 영정기준은 점중주의 예산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나온 예산제도잖아요.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 이제 경찰 예산제도는 여기 있잖아요. 품목이니까 통제지향적이잖아요. 품목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슨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단위 원가의 고박이 업무량을 합하면은 예산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예요? 성과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왜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냐면은, 보세요. 워낙 뭐 많이 훈련한 내용들이니까 업무량이, 자, 단위 원가가 10원으로 고정 불변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업무량이 10개이냐, 업무량이 100개이냐, 업무량이 1개이냐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업무가 많아지면은 예산액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업무가 적으면은 예산액이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많네? 경찰이 업무가 많네? 일을 많이 하네? 예산이 작네? 일을 적게 하네?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성과주의 예산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량에는
그 봉급 같은 이런 게 경직성 경비가 이제 봉급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업무량에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예산 뭐 큰 특이점 없고, 그 다음에 준예산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본 예산이 나오지 않은데 계속 예산은 써야 돼요. 그러면 준예산이 되는 거야. 의결될 때까지. 너무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이 무기 탄약 관리인데, 이게 간이 무기고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개인 화기나 공용 화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는, 그럼 집중 무기고죠. 뭐. 나머지들은 보세요. 많이 풀어놨어요. 여기에. 상당히 지문들 그 연구를 많이 해서 풀어놨어요. 보면은 무기 탄약을 대여받은 자는, 자, 다음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의, 자, 요겁니다. 나중을 대비하는 겁니다. 보관할 수 있으며 X입니다.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무기 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된다. 여기서는 요 조심하시고. 자, 요것도 응용을 쳐놨어요. 보시면 3번, 4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의외로 어려워해요. 뭐냐면은, 자,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될 때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직 이렇게 외우거든요. 형사직을 걸고 즉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무기 소지 적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형사직 있잖아요. 그 사의를 표명하거나 징계 사유가 된 자는 즉시 무기를 회수 보관, 무기 탄약을 회수 보관, 회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는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는 할까 말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하는데 권총 차고 들어가, 무기 권총 차고 들어가서 저 결제해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사의 사무실을 들어갈 때는 무기고에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32번 비밀 관리 기록부예요. 비밀. 자, 여러분들 비밀을 책자라고 생각하면 내용을 비밀이라고 하죠. 1급, 2급, 3급이 있죠. 보안 업무 규정 4조에는 1급, 2급, 3급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비밀 기록 관리부가 있는데 따로 작성해서 갖춰둬야 할 것은 2급이 아니라 1급은 항상 따로 갖춰줘야 돼.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나머지는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머지는 뭐 설명할 포인트는 없습니다.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경찰 감찰 규칙인데 요거는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나머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요것도 지역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냐, 경찰청 예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나누어서, 자,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이때 여기 지금 규칙에 따르면은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나 파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그래, 이 정도 되는데 경찰청장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도청장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찰팀은 범죄 예방, 그냥 일반적으로 노출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기출된 내용들이고요. 다 기출된 내용들이에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초정 조치 현장 치안 활동을 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역경찰관서 운영. 그래, 지구대 파출소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 감독을 지역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나요?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지역경찰관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틀만 알고 있으면 느낌상, 아니 지역경찰관서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 감독인데 요 정도면은 지역경찰관서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방문 인원이나 각종 신고 사건 접수, 벌써 무슨 근무예요? 상황 근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행상한, 순경, 대기 이렇게 외우거든요. 행정근무, 상환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출제가 많이 되잖아요. 자, 아청법에 관한 설명인데 예상대로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이장 수사까지 다 등장했어요. 여기에 예상대로 나왔어요. 아청법에서. 자, 요겁니다. 요게 조금 전에 그 행정기본법에서 기본법에서 만 나이를 계산하는데 요 아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계속해서 이 나이를 계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그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일을 따지지 않겠다. 연도로만 19세 미만자로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약칭해서 연 19세 미만 이렇게 미만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정리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 추행한 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아청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가 19세 이상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세요.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대화에 지속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해서 도저히 경찰 신분을 밝히고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아청법은 신분 비공개 수사도 가능하고요. 신분 위장 수사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사 파트,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파트에서 함정수사의 개념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정수사는 범위 유발행, 요번은 경감부 기출에도 출제가 된 거죠. 범위 유발행이 있고 기회 제공형이 있잖아요. 상당성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회 제공형은 적법하지만 범위 유발형은 위법해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상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미 이제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4번은 신분 위장 수사의 위장을 하는데 위장은 어디까지 하냐면 뭐 문서, 도화, 전자기록 작성, 변경, 행사 다 가능하고 가짜로 계약서도 쓸 수 있고요. 아동 청소년 착취물 소지, 판매, 광고 다 할 수 있어요. 위장을 해서 잡아야 되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요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서 보너스 문제로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뭐 특강 자료나 특강집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겁니다. 임시 조치입니다. 뭐 워낙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 모두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예의 없이 터널 안에서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여러분들 터널 안을 지나다가 차가 부득이한 사이로 고장이 났는데 주차 정차, 여러분들 주차 정차의 기준은 여기 지금 보세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차, 5분을 지나가면 주차예요. 그러니까 주정차는 시동을 켰느냐 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분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터널 내를 지나갔는데 부득이한 사이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정차나 주차해야 되잖아요. 5분 지나면 주차가 되잖아요. 근데 예외 없이 터널 안에서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긴급 자동차. 뭐 예상됐는데 워낙 쉽게 등장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끼어들기. 긴급 자동차는 3, 5, 6, 3 이게 다 긴급 자동차인데 끼어들기는 모든 긴급 자동차에 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특례가 인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물로 위반을 행굴 기회를 달라는 뭐 일반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물로 위반을 행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 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호흡 측정은 우리가 소주를 마셨어요. 그럼 소주를 마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상식적 아니 호흡 측정,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물을 여기 지금 헹굴 입안을 헹굴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무시한 채 호흡 측정을 했는데 0.05%가 나왔으니까 0.03% 이상이 음주운전이 되잖아요. 도로교통법 44조 1항 기준으로 해서. 근데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소주를 마셨어요. 소주를 마셔서 이 식도를 타고 위를 타고 소장 대장으로 들어갔어요. 대개의 경우 소장 대장에서 알코올이 흡수돼 가지고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뇌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해요. 이 혈중. 그래서 혈액과 섞인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혈중 알코올 농도. 요게 또 폐를 통해서 훅 불었을 때 호흡 측정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식도에 넘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양주를 입안에 딱 물고 있다가 뱉어가지고 식도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호흡 측정해봐서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음주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이 알코올은 다 제거를 최대한 하고 이 폐를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호흡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돼. 이게 음용수 200ml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 줘야 됩니다. 자, 테러 방지법입니다. 자, 이것도 뭐 일반적인 겁니다. 보세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체류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면 되겠나요? 말을 안 들었는데요. 안 줍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 또는 체류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서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 이때는 제외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황적흑 유자금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남황적흑 유자권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여행 이게 유자권 권고고 금지 여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색, 황색, 적색, 흑색 요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행도 못 가게 하는데요.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안 받았는데 특별 1호금 지급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일반적이죠. 유엔이 지정하는 국제연합이 지정할 때 테러단체라고 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자, 테러 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테러 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자, 요겁니다. 인권보호관을 한 명을 둔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테러로 인해서 요것도 넣어서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경찰학이 이런단 말이에요. 경찰학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화도 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찰학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나오는데 생명, 신체만 들어가야 되는데 경직법에서 또 재산 들어가서 오답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명예가 들어가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집시법에서 일반적으로 쉬운 표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서 유지인 나오면은 항상 강의하면서 저는 강조하죠. 질서 유지선과 질서 유지인을 각별히 주의해라고 그랬죠. 질서 유지선은 경찰관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질서 유지인은 주체자가 18세 이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서 유지인이란 관할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 여기 관할서장이 아니라 주체자로 가면은 정확하게 맞겠죠. 주관자도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합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고제도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할 때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허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고입니다. 신고.
이게 신고는 뭐냐면 형식 틀을 딱 갖추어서 몇 월 며칠 날 집회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집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녕과 질서에 혹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걸 검토하는 정도거든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신고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신고는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집회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될 대상. 만약에 허가라면 이거는 검열이야, 검열. 이건 독재 정권에서는 하는 일이죠. 이 검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워낙 많이 나온 거 보세요. 이제 요것도 자 지우고요. 신고를 했어요.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관할서장이 그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서장이잖아요. 이 관서장이 제약을 받는 시간이 12시간 이내입니다. 12시간 이내에 자, 이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최자에게 24시간 안에 이 주최자에게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요런 얘기요. 만약에 미비점 보완해서 제출 안 해주면은 요럴 때 상대적 금지 통고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시간,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12시간, 24시간. 틀렸어요. 디귿번호. 자, 기억, 디귿 틀렸네요. 집시법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일을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그렇죠. 완전히 그 교통의 방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사람에게만 교통 방해죄를 적용해야지 모두를 다 싸잡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니을은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실무종합에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뭐 실무종합도 문제 객관식 이론을 다 이제 요 근자에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딱 나와서 보니까 요거를 바꿔놨구나. 이게 뭐냐면은 3번을 봐보세요. 사법경찰관은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군대 구성원, 외국인 근무원,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 요게 소파 대상자들이에요. 소파, 스테이터스 오브 폴시스 어그리먼트, 소파 대상자, 주둔군 지휘협정에 해당되는 사람. 이 대상자들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수리할 때, 이 소파 대상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파 대상자냐 아니냐는 왜 소파 대상자냐 아니냐를 구별하냐면은 소파 대상자도 똑같이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단지 일반 외국인과 달리 편의나 배려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할 때는 자 7일 이내에 한미 행정협정 사건을 보내서 이제 요게 맞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요거를 다르게 해놨어요. 어디에다가 검사에게 통보한다.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서 그 군인의 가족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해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제 요겁니다. 요거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안부령과 이제 훈령이거든요. 범죄 수사규칙과 경찰 수사규칙. 요 위에 단계가 바로 그 여러분들 그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는 수사준칙이거든요. 수사준칙. 그 위에 단계가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경찰 수사규칙, 그 하부인 범죄 수사규칙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면은 입건 전 조사까지 내려갑니다. 조사규칙까지 내려갑니다. 요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수본부장, 그래서 다만 현행범 그 밖에 급속을 요할 때는 체포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자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0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도저히 감을 난 못 잡겠다.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년 이상을 공부했거나 아니 1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 8개월 이상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40문제에서 절반 이상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반드시 한 다음에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만 또 다른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